이번에는 실제 사례들 집행해 주셨던 선생님들께서 그 사례들과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올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의를 해주셨던 신희흥 선생님이십니다. 알록달록 놀이터 마음이 간지러워라는 그 현대무용 프로그램이에요. 만 5세를 대상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시고 경험들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한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희응입니다. 저는 올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알록달록 놀이터 마음이 간지러워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내용 중에 현대무용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현대무용을 전공을 하고 다른 미술과 음악 선생님들과 협업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문화시설 콘텐츠와 나의 콘텐츠 연결이라는 주제로 오늘 받았을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지 좀 정리하는 기회도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방법과 내가 만났던 시설들은 어떤 게 있었지, 어떻게 내가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연결을 했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희흥이고요. 저는 이제 현대무용을 전공을 했습니다. 무용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나와서 아이들에게 많은 무용 교육을 했지만 제가 사실은 대학 이후로 창작 활동을 많이 하긴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술가보다는 다양한 무용 교육으로 학교나 사회 기반 시설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05년부터 16년 예술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거, 그냥 편한 거 이런 거에 좀 추구를 사실은 많이 현장에서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나는 그래도 무용가로서 예술가로서 이렇게 학교라는 공간에 예술가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저의 문화적인 예술적인 경험을 좀 확산시켜주는데 또 풍요롭게 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유아, 소년원, 장애인, 노인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을 기회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의 근거지는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인데요. 저는 전라북도의 전주에 살다가 광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어떤 다른 타지에 가게 되면 사실은 많이 모르고 사람도 없고 어떤 공간이 있는가 힘든 그것 때문에 좀 창작 활동이라던가 문화 예술 교육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설이 있고 누가 있고 그들과 함께 노는 작업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컨텐츠는 몸아 놀자. 춤의 도구가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하고 많이 놀아주는 작업. 그러면 그 몸이 자기의 감정이라던가 생각을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춤은 저절로 출 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논 다음에 또 춤이랑 놀아주자. 그래서 몸아 놀자, 춤아 놀자 대표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2013년, 15년에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춤 마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춤 마실에서 느끼다시피 노인 대상인데요. 이 어르신들에게 제가 속어를 주고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80세, 100세 이렇게 되세요. 시골은.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10살 때, 7살 때 어떤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 고무신을 신고 머리에 참빗도 있고 이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속어에 그럼 그걸 그려보세요 했더니 저를 혼났어요. 왜냐하면 난 이날 이 평생까지 크레파스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나한테 그런 다양한 경험은 있어. 그건 말로 술술 아주 잘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어르신들이 아까 자발적인 창조자, 주체자가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느낀 건 어렸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돼서 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몸아 놀자, 춤아 놀자, 그 다음에 춤 마실. 이때 경험을 했던 걸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좋겠다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키워드를 그러면 일상이라는 거,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색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고, 내 엄마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상에 있는 것 가지고 많은 작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몸, 춤, 감정, 또 표현해 보는 것이 어떻게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키워드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창작의 재료는 저는 스카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스카프, 한지, 스파지 이런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는 일상에서 많이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재료를 어떻게 이 몸이랑 춤이랑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스카프를 던지고 받고 벽에다 걸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좀 담아주는 작업도 해봤고요. 특히 한지 같은 경우는 넓이도 있고 가볍기도 하고 몸에 쓸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한 그 질감이라던가 무게, 생각, 주제를 좀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료를 쓴 이유는 모든 것들이 일상에 있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는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신선한 거 없을까? 이런 걸 좀 쫓아다닌 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내 창작 활동을 좀 도와주는데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림책에 관심이 많아서 그림책과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올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도 그림책을 또 다른 선생님과 협업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뒤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재료라던가 키워드를 가지고 광주의 소촌아트 팩토리, 전주 원동초등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그리고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이 4개 기관 시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했는가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기관에서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제일 중점을 줬던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신이영 네가 뭘 좋아하는지, 너가 뭘 즐기고 있는지, 어떤 것에 잘하고 있는지 이거에 중점이 둬서 그것이 그 대상과 시설에 만났을 때 어떻게 연결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광주에서 다양한 기획자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제는 나의 컨텐츠와 시설을 연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컨텐츠, 나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는 시설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촌 아트 팩토리인데요. 소촌 아트 팩토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2016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저 2016년에 이 시설에 처음 들어간 프로젝트로 꿈다락 포유문학을 했습니다. 공간이 너무 멀기도 하고 새로 탄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올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가족과 하는. 그런데 팩토리에서 저는 어떤 주제를 느꼈냐면 팩토리, 공장, 그럼 춤을 한번 공장 생산해서 만들어보고 포장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춤이라는 것을 만들고 생산해서 포장하고 선물하는 그래서 일상에 있는 동작들을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춤으로 담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는 춤추는 안무가라는 작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광주 이 소촌아트 팩토리에는 올해 처음으로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2년간 프로젝트를 좀 수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악기를 주지 말고 몸의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14번 처음부터 14번씩이나 아이들이 내 몸이 악기가 한번 되어볼까? 소리도 내어보기도 하고 오선지가 되어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참 행복하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술가로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기획을 했을 때 이 소촌아트 팩토리의 장점은 전문 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문 인력은 국악을 전공을 하셨고 행정이라던가 기획 모두가 가능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저랑 이 협업이 너무 잘 됐어요. 저의 마음도 잘 이해를 해주셨고 저의 컨텐츠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제가 상상하고 변형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허락했던 거
이런 것 공간이 소촌 아트 팩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도 할 수 있고 삶의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은 그 전주에 원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고 씨앗학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원동초등학교는 무용으로만 혜택 받는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는 뭐 국악, 연극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무용으로만 아이들이 교과나 동아리 4년간 혜택을 받는데 저는 이때 강사가 아닌 학교 문화기획자, 예술꽃이니까 한번 갖고 보자. 기획자로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아까 소촌아트 팩토리에서 그 전문 인력처럼 저도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강사할 걸. 이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를 돌봐줄 그리고 서포트할 일들, 그 중간에 매개자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또 섬세하게 또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무용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 매개자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예술가와 학교와 중간으로 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장점은 무용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뭐 창작무용, 비보이 이런 모든 장르에서 9명의 예술가와 함께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예술가이기 이전에 또 예술가의 활동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또 기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 문화 기획자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예술꽃 씨앗을 받으면서 딱 허허벌판에 학교만 딸랑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운동장에서 무용 수업도 해보고 컨테이너도 해봤는데 이 공간에서는 무용실이 1년 반 뒤에 체육관이 생겨서 무용실도 생겼더니 그게 기반이 돼서 지역 주민들도 와서 같이 학부모들과 동아리 수업해서 무용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문화시설이 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이 있는데요. 여기 제목에도 시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린이문화원은 유아나 어린이들이 아주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에 있는 국기에 있는 다양한 해, 달, 별, 동물, 식물로 몸으로 표현해보고 이걸 어떤 패턴화 시켜서 퍼포먼스까지 연결해보는 작업을 했었고요. 또 스카프와 함께 다양한 춤으로 그리는 컨텐츠도 함께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했던 작품인데요. 네 번째는 알록달록 놀이터 마음이 간지러워. 다양한 색이라던가 이런 스카프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유학 컨텐츠인데요. 저 첫 번째 사진은 스카프예요. 이 스카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유치원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많이 해봤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예술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바닥에, 벽에, 내 몸에 전시도 해보고 공연도 해보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하 다르네요. 재밌네요.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카프를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해보고 이렇게 기록해보고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또 여행을 떠나보는 저희 책에 보면은 이 QR코드가 있는데 이 그림의 마음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넌 이럴 때 어떤 마음이었어? 이 그림은 어떤 마음이야?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올해 이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 기관에는 전문 인력이 유아를 전공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또 저희가 모르는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셔서 조금 더 쉽게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 공간은 공연장이 있고 성문화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는 사실 처음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나는 스카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문화센터니까 스카프를 탄생시켜 볼까? 우리가 응애응애 태어난 것처럼 스카프를 다양한 모양으로 태어나 볼까? 달라서 더 좋은 거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다양성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다양함을 표현해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개의 기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4개의 기관은 다 문화시설이기도 하지만 전문 인력이 다 있었고 저 또한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은 저하고 협업이 너무 잘 된 기관도 있었고 또 어떤 기관은 좀 힘들었던 그런 기관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좋다고 그래서 시설이 나쁘다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예술가가 선택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설에 있는 전문 인력과 예술가와 얼마나 협업하느냐, 이것도 그 컨텐츠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춤 마실에서 어르신들에게 그 사례를 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이 경험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삶이 함께하는 그런 컨텐츠가 가장 좋은 컨텐츠가 아닐까, 시설과 예술가에게 컨텐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들으니까 너무 재밌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의 다양한 그림들이네요. 이게 이 신희영 선생님께서 이 2019년도 작품을 소개하시면서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 예술가에 의한 바로 그 사람들의 경험.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되게 그 예술가의 취향과 그 예술가의 작업들로 독특해지는 어떤 작업에 되게 주목성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랜 시간 지금 예술 전공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흥미로워요. 저희 전공에 오는 분들 중에는 교사 출신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이 어떤 차이들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사로 역할을 할 때에는 교육하는 내용이랑 자기 사이에 자기는 매개자로서 더 이렇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술을 전공하니까 자꾸 너가 누구야? 를 묻는다는 거예요. 뭘 느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중요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국 예술 교육이든 이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 속에서는 그 예술가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그것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나누는 경험들을 확장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질문과 이야기들은 이따가 좌담에 같이 쭉 앉아서 그때 한번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셔볼 사례 발표자분은 서울 성수동에서 오셨습니다. 곤지 잼잼 어린이집 원장 강금숙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플레이스 비브와 범블비 뮤직 코리아가 진행한 뮤직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청해서 듣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중간에서 하고 싶지만 화면을 가리는 관계로 제가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에 혹시 와보셨나요? 아무도 없으세요? 요즘 뜨는 서울특별시의 3개구 중에 한 곳이죠. 네, 저희는 그 성수동에 위치한 곤지 잼잼 어린이집이고요. 요즘에 그 성수동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공장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성수동에 산다 이러면 20년 전에는 거기 공기 나빠 이랬었어요. 지금도 전반적으로 공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많지만 그랬던 지역에 이런 공장들을 개조하고 꾸며가지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생긴 곳이 아주 여러 곳 있어요. 그 공장 자체가 층고도 높은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을 그대로 개조해서 손주가 할아버지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낸 것도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 많은데 그런 여러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이 플레이스 비브 복합문화공간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이 저희 학부모님 어머니가 친정아버님 운영하시는 철강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가면 철강을 이렇게 이동하는 크레인 같은 게 안에 그냥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머니가 10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저희 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거기가 그곳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접 지역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데 성동구에 있는데 저 도봉구에 있는 곳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이런 행운을 가진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뮤직 인사이드 아웃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먼저 참여 동기, 그리고 참여한 아이들의 그 활동 과정, 그리고 변화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릴 제안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가끔 이렇게 공연 티켓 생기거나 이러면 가실래요? 이렇게 하면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창단된 지 3년 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이에요. 제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럼 박수 좀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바이올린을 배워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악기를 조금 연주해서 한 번이라도 들려주고 이런 경험을 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지금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앞에 발표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려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저희 원에서도 바이올린 레슨도 하고 피아노 레슨도 하고 음악놀이도 하고 국악 수업도 하고 음악 활동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전문가에 의한 수준 높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을까?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예술의 전당에 입장할 수 있을까요? 세종문화회관에 갈 수 있나요? 아이들은 입장 불가라서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고 모니터로만 엄마 저거 뭐야 가자 이럴 때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인근에 있는 원장님 한 분께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제가 거기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고 이제 방문은 선생님들이 악기를 모두 지참하셔가지고 9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오시는 거 3번 또 그 복합문화공간 플레이스 빕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수업하는 거 1번 이렇게 저희가 수업이 진행됐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은 학교 같지 않고 늦게 등원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꼭 11시에 오는 아이는 꼭 11시에 오고 어머니 조금 일찍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래도 꼭 11시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9시 반에 참여하는 수업을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내일은 이렇게 정말 흥미로운 수업이 있으니까 어머니 이쪽 와주세요 라고 아이가 있는 데서 얘기하면 아이가 엄마 내일은 일찍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9시 반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고 계시면 10시쯤 돼서 막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둥정구름으로 그래도 웃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자, 4번째는 이렇게 3번의 수업을 끝나고 나서 4번째는 알록달록 무지개 음악이라는 그런 주제로 연주를 들으러 이제 저희가 갔죠. 연주 들으러 가는 동안 15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50여 명의 아이들이 온 동네에 이제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동안 음악회장의 연주를 감상하러 가면서 15분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지역이면 너무 좋겠죠. 저희 동네에 또 헬로 뮤지엄이라고 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동안 제잘제잘 쫑알쫑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은 벌써 원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음악이 시작됐구나 싶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그래 그때 만난 선생님 만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해서 저희가 그 공연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공연했던 모습이고요. 소리는 안 나오나 봐요. 이곳이 플레이스 비브예요.
자,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뒤로 돌아 앉아 있는 아이 있죠. 자, 별로 신경 안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저는 이 음악을 지금 들어도 막 가슴이 뛰어요. 그날 현장에 있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 즐거웠지만 이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들의 표정을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육 현장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등원해서 출근해서부터 퇴근 시까지 사실 화장실 갈 시간이 없거든요. 휴게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휴게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도 주말엔 쉬고 싶고 선생님 오늘 7시 반에 공연인데 가보실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정말 저 음악을 저 곡 자체도 그렇지만 정말 전문가들이 연주해 주시는 저 곡을 들으면서 나를 위한 선물이구나. 선생님들은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곳이 공장이었어요. 예전에 철강을 실어 나르던. 그런데 지금은 통합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철강 공장도 이렇게 예술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이 공간을 어른들만 가는 카페 같지만 상시 운영은 지금 안 하고 공간 대여만 하게 됐는데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런 데서 직접 음악을 경험해보는 훌륭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영유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갈등 상황이 끝도 없이 생기거든요. 그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편안한 상태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갈등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배워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본인의 정서, 기분, 상태 이런 거 근데 아이들의 정서는 어른도 그렇지만 다양한 정서가 여러 가지 상태로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본인이 으악 하고 울 때 내가 이게 두려운 건지 무서운 건지 놀라는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음악에서 표현해주는 즐거운 경험과 함께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음악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7세 아동이 며칠 전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요즘에 성교육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해서 하잖아요. 선생님 얘가 나 소중한 거 만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랬어?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6살 친구가 일부러 만진 건 아니고
지나가다 이렇게 스치듯이 자기 소중한 곳을 스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옆에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들에게 이제 중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한테 접근했는데 태빈아 어때? 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가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모르고 이렇게 하다 그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괜찮아요. 그래도 기분 나쁘게 느꼈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형 미안해. 야 괜찮아 하고 그게 불과 3, 40초 만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면 2박 3일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기질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게 빨리빨리 해결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예술에서 오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좀 이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들어요. 그리고 저희 원에서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국악 수업을 특별활동 수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자기가 선택해서 하고 싶은 놀이를 하지만 점심 먹고 12시 이후에는 대소집단 활동으로 외부 강사들을 모셔서 저희도 예술교육을 특별활동 수업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피아노나 이런 악기를 지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생도 그렇고 한 6개월, 8개월에 한 번씩은 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엄마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그러려면 엄마가 하든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3월에 시작해서 지금 11월이니까 개월 수가 꽤 됐는데 아이들이 하기 싫어요라고 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일부러 말 안 했을까요? 아이들은 그런 거 참지 못하는데. 그래서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는 평상시에 가까이에서 오래된 특별히 이렇게 전문가가 연주해주는 훌륭한 음악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싶구나.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해봐야지 하는 마음에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잘 해내고 싶어하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7세 아이인데 그 아이는 이제 7살인데 바이올린을 저희 원에서 배우고 있고 그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이에요. 엄마는. 그리고 또 오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배우고 있어서 이 세 명이서 발표를 한번 했어요. 굉장히 멋진 모습이죠. 본인이 난 못해, 싫어, 난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이런 음악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본인도 연주해봄으로 해서 나중에 바이올리스트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바이올린으로 평생 즐겁게 취미로 가져가든 좋은 그 아이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시간을 별도로 내서 이렇게 갈 수 없는 이런 공연들을 아이들과 더불어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좋은 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세종문화회관 제가 그냥 그림에서 가져온 건데 최근에 제가 세종문화회관 갈 때 7살 아이가 같이 갔어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아이는 엄마랑 밖에 있었는데 밖에 모니터에 보이는 악기들을 보고 악기는 이런 느낌이었고 이거는 이런 느낌이었고 엄마 이거는 내 마음이 이랬어라고 본인이 설명했다고 어머니가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장에 클래식 공연장에 가면 본인이 느낌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가까이서 경험한 걸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본인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제언 빨리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누리과정이 바뀌었다고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오시면은 교실에 선생님들이 딱 뭔가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시고 아이들이 오잖아요. 이제 누리과정이 바뀌면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린이집 현관에 첼로 드신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서 까만 옷 입고 딱 대기하고 계시고 교실에 갔더니 바이올린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들고 이렇게 조각처럼 서 계시는 거죠. 어느 교실 한테 플룻 들고 선생님이 조각처럼 서 계셨어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서 계셨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서부터 교육을 시작하면 교육이라고 좋겠어요. 오늘 여기 문화예술 교육인데 그냥 문화예술 놀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 뭐예요? 만져보고 두드보고 선생님이 뭐 하는 건지 아이가 하면 그 생각하는 과정도 한두 가지 더 있을 거고 그래? 네가 관심 있니? 소리가 들어보고 싶어? 네. 그렇게 했을 때 음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랬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좋은 음악적인 경험을 했지만 접근할 때 방법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마지막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을 우리가 하면서는 이제 그 2시간, 1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 아이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 과정들을 듣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혹은 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경험의 이전과 이후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을 일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소화시키는지 듣는 경험들을 갖는 건 굉장히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문화 어쨌든 예술적인 경험들이라는 게 우리를 얼만큼 기쁘게 하는지 즐겁게 해서 그 다음의 경험들을 찾게 만드는지 우리가 초기에 문화예술 경험의 향유자의 우리 어린이를 좀 바라보는 입장들을 가질 때 갖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잠깐 이제 진행 발언을 드리면 우리 질문지 제출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우리 진행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요, 이 기관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혹은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사업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보다는요, 이 문화예술교육의 이 발표자, 사례자분들, 발제자 분들께서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질문을 더 해주시면 우리 이따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번 이제 발표해 주실 분은 하예슬 강사 선생님이십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꼼질꼼질 명작 발레라는 이 작품을 같이 연출해 주신 분이에요. 한번 이야기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꼼질꼼질 발레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하예슬입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 공유회에 발표자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프로그램과 함께한 3년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꼼질꼼질 발레 프로그램은 2017년에 꼼질꼼질 발레 동물원이라는 타이틀로 첫 발을 내디딘 후에 꼼질꼼질 발레 여행, 그리고 올해 꼼질꼼질 명작 발레까지 다양한 수업의 소재와 내용으로 보강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2017년 첫 해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강사진과 동일한 연구진들이 합을 맞춰오고 있는데요. 이번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기간 중에서 이렇게 구성원이 동일하게 3년 동안 온 기관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유일하다고 해요. 그 덕에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의 어떤 히스토리,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진흥원과 예술의 전당 측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3년간 꼼질 발레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발레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그 발레 움직임 주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음악이 있고 미술 활동, 그리고 이야기가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융합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꼼질 발레입니다. 각 연도마다 지금 보시면은 주제에 맞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첫 해에는 초원, 바다, 정글 등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을 몸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장소들을 탐험해 보면서 세계 나라도 여행하고 더 나아가 달나라까지 아이들이 우주인이 되어서 여행해보는 그런 컨셉으로 수업이 진행됐고요. 올해는 차이콥스키 3대 발레가 백조요수, 잠잠 숲속의 공주, 호두까기 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작품 속 캐릭터가 되어보고 혹은 작품 속 배경도 직접 미술 활동을 꾸며보는 등 그런 활동들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첫 해에는 차시별로 저희가 필수 활동, 이 수업에는 꼭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수 활동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유아들이 그 수업을 모두 소화해내기가 조금 버겁거나 또 수행해 나가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또 강사들은 자꾸 하다 보니까 강사 나름대로 이 모든 수업의 커리큘럼들을 아이들한테 다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서 또 마음이 또 조급해졌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좀 그 3년이란 시간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이런 강사들의 마음을 좀 여유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준 게 그 시간들이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프로그램도 유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수업들로 보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수업 중에 이렇게 아이들이 관절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구부러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팔은 어디까지 돌아가고 이런 관찰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첫 해에는 그 시간에 관절 인형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관절 인형 이렇게 키트를 이렇게 자르고 오리고 칼로 자르고 또 테이프로 붙이고 하면서 조그마한 인형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인형 자체는 굉장히 교육적인 인형이었는데 문제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좀 위험할 수 있는 칼이나 가위가 사용되었어야 됐고, 또 혼자서 스스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교사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저희가 그 관절 인형 시간을 조금 보완해서 아이들 몸에 직접 작은 미니 뼈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관절 인형이 되어서 움직여보는 시간으로 보완이 됐어요. 이따가 뒤에 가서 보시면 저희 키트 다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몸에 붙일 수 있는 뼈 스티커가 있는데 굉장히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아이들도 손가락 뼈는 쪼개져 있으니까 이렇게 꼼질꼼질 할 수 있네. 다리 뼈는 이렇게 길고 두꺼워서 무릎만 구부러지네. 이거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이 시간을 좀 더 즐기고 효과적으로 저희 강사들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아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몸으로 보여주는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3년 동안 프로그램이 점점 유아의 시각에 맞게 발전되어 온 것을 저 강사로서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꼼질 발레가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발전되어 온 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변화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많을 때는 저는 이 모든 어떤 수업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다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어떤 오늘의 수업에서 배운 동작들은 외우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강박, 그리고 어떤 용어를 다 외웠으면 좋겠다는 욕심, 그런 게 좀 강했어요. 그리고 강사들이 알려주는 것을 모든 유아들이 잘 따라하고 똑같이 모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저는 좀 바람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아이는 동작을 잘 하긴 하는데 그거를 매번 선생님 저 잘했어요? 이건 어때요? 이게 1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번 확인받고 싶어서 수업이 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미술 활동 시간에는 누구는 과감하게 색을 확 칠해서 1분 만에 작품을 완성하고, 근데 어떤 아이는 굉장히 꼼꼼하게 칠해서 그 작품을 하나 완성하는 데에 2, 30분이 소요되는 그런 시간차가 또 굉장히 복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내쳐지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그리고 저의 입장은 모든 수업을 다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강사로서의 사명감 아닌 사명감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좀 힘들었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은 유아들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유아 각각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도 발레 학원에서 또 유아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꼼질 발레 이전과 이후의 수업 방식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입식 기능적인 요소를 강조한 그런 수업 진행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좀 더 움직임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상상력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요소들을 많이 섞어서 유아 발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에너지가 점점 더 증폭되어 간다는 것을 또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간 꼼질 발레 강사로서 이런 노하우를 쌓았고요.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 무엇이 더 우선돼야 되고 더 중요한지를 또 배우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제가 프로그램을 대하는 태도 변화도 있었던 건데요. 처음에는 연구진들에 의해 개발된 수업을 저는 단순히 실행해서 옮기기만 하는 어떤 전달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강사로서의 역할만 충실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있었는데요. 꼼질 발레는 사실 연구진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면은 강사진들과 함께 또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는 같은 구성원들끼리 또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오다 보니까 우리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 자체도 매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뛰어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은 강사들이기 때문에 연구진 선생님들도 강사들의 어떤 의견이나 또 현장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수업의 진행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세요.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또 꼼질에 계시는 다른 모든 강사 선생님들이 현장 경험자로서 능동적으로 협동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율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느낀 점은요. 꼼질 발레 강사로서 또 한 단계 성장해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모니터링 과정입니다. 진흥원과 영진, 의정부 예술의 전당 스태프들과 함께 수업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꼼질 발레 이전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어떤 직업 모습은 단순히 강사였어요. 그런데 3년간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진행 방식이나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이랑 대화하거나 어떤 상황을 지시할 때 좀 일어서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일어서서 지시사항을 내리거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올해 모니터링에서 유아 전문가 선생님께서 유아와 대화를 할 때는 내 키를 낮추고 또 눈높이를 맞추면서 말을 하면 아이들한테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고 아이들이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도 이름표를 하나씩 붙여주는데 좀 힘드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름 불러서 제가 허리를 숙여서 붙여줬었는데 지금은 낮은 자세로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고 있어요. 그렇고 저희 팀의 연극 담당 이야기 선생님도 일어서서 이야기를 진행하시다가 지금은 모니터링을 같이 받은 후에 앉아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 개선이 되었었고요. 뿐만 아니고 아까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유아들에게 어떠한 말투와 어떠한 용어를 써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 걸 알려준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냥 저는 제가 하던 대로 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얘들아 너희들 너가 그랬니 이런 표현을 조금 썼었어요. 그런데 작년 모니터링에서 이런 용어 선택에 대한 지적을 좀 받아서 그 이후에는 우리 친구들 해서 존댓말을 사용하게 됐고요. 또 만약 사랑반 아이들이면 우리 사랑반 친구들에서 그 아이들의 반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것에 좀 더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분이 올해 모니터링에도 오셨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저 스스로도 좀 뿌듯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꼼지 발레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요. 네, 이전에 꼼지 발레를 하기 전에는 저의 마인드셋이 단순히 발레를 알려주는 어떤 강사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유아를 이해하는 어떤 예술 강사의 자질을 좀 더 갖춰 나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바라는 어떤 저의 바람 혹은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꼼지 발레는 현재 의정부랑 그 주변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의외로 또 발레라는 장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유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런 특별 활동이 많다고 들었는데 발레는 그 장르의 특수성 때문인지 의외로 아이들이 좀 경험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발레 강사의 어떤 원활한 공급과 양질의 수업의 제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지역이나 기관들에게는 이런 꼼지 발레 같은 그런 유아 문화 예술 교육이 그런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런 지원 사업을 또 주관하고 계시는 진흥원 측에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을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유아들이 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좀 품어봤고요. 특별히 꼼질 발레는 기존의 유아 수업과는 좀 그 방향성과 구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꼼질 발레는 단순히 발레 동작을 알려주고 거기서 뭐 파생되는 발레 놀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레라는 장르 안에서 차시별로 발레 움직임의 큰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번 그 주제에 맞는 음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 이야기에서 비롯된 미술 활동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융합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꼼질 발레입니다. 그래서 통합은 1교시 음악, 2교시 미술, 3교시 발레 이렇게 조금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융합은 한데 어우러져서 약간 우리나라 비빔밥 같은 그렇게 좀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꼼지 발레가 근데 더욱더 유아 문화 예술 교육으로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우리 발표하신 분들 선생님 말씀처럼 유아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된다면은 좀 더 교육적으로 예술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이상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꼼질 발레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꼼질 발레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세팅하고 있는데 사례 발표해 주신 분들 이제 무대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우리 그 다음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져가요. 자, 앞에 카메라도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다 같이 둘러 앉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 한번 이야기들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여기 이 앞서 발표해 주신 사례자분들 또 이 유아교육 기관과 또 다양한 도처에서 오셨는데 질문지를 중심으로 현장 질문은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혹시라도 필요하면 받도록 하고 여기 어떤 질문들을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패널 분들께 그 아무 쪽지에나 쓰셔가지고 넘겨주시면 저에게 아마 갖다 주실 거예요. 한번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먼저 네, 유아 대상 교육 경험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아이들의 반응이나 변화 혹은 어려움, 고민 그런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다면 그 생생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대요. 어떤 분이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우리 사례자분들 이야기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강은수 원장님이랑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보시면서 이 진행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인상적인 순간들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신예은 선생님. 저거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그 저의 컨텐츠를 소개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창작 재료에서 스카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스카프가 그런 공간에 갔을 때 일상에 있는 물건을 다르게 보지 않고 편하게 봤다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내가 만났던 그 스카프가 그 예술가가 원했던 그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 놀고 뛰고 그거를 올라가고 몸에 두르기도 하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아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건 너무 다르네 이렇게도 또 놀 수 있구나 이랬을 때 상당히 엄청난 반응이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예전에 유치원에서는 그냥 흔들고 불어보고 이렇게 놀았다면 저는 그거를 다양한 형태로 제가 그 소초나트 팩토리도 소개를 했는데 거기가 약 그 미술관이에요. 큐브 미술관이 있는데 제가 추보 공연하고 전시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작업을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스카프도 전시를 해가지고 다양한 바닥에 이런 테이블 위에 내 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를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 또 그 예술가의 행동을 보고 모방을 또 하면서 다양한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나게 놀았다는 것보다는 아, 이런 경험, 이렇게 미학적인 예술적인 경험을 아이들이 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아이들이 흥미를 조금 더 유발하거나 아이들이 이 예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태도가 좀 달라지는 이런 게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사실 신나게 노는 거는 유치원 선생님이 많이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사실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술의 형태로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 스카프로 자기의 생각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들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약간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다시피 아이들은 뭐 똥꼬 그리고 또 이런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또 이렇게 핸드폰을 쥐고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로서 다양한 것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너는 왜 이걸 하는 거야? 너는 왜 이런 태도라던가 너의 생각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가 그거를 왜 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양한 형태로도 태어날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그게 또 하나의 지적질이 되지 않고 또 다양한 사실은 지적질이라는 건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취감이라던가 이런 걸 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랬는지 한번 또 물어보고 그래 그럼 뭐 이랬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보는 방식 이런 거를 조금 제안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하예 선생님께서는 혹시 그런 일들이 있나요? 구체적인 뭐 사례도 좋고 구체적인 아이들에 방금 대한 질문하신 그 의외의 상황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희가 뭐 미술 활동 같은 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명작 발레 백조의 호수 할 때는 아이들이 백조의 호수 백조 깃털 왕관을 만들거든요. 근데 왕관이 생긴 게 이렇게 귀를 덮는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사실 선생님이 보여준 샘플은 그 정말
깃털 왕관 모양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일단 색칠하는 것부터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의외의 방식으로 색칠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다 칠하지 않고 테두리만 뭐 그린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깃털에만 색칠해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 투명한데 하나만 뭐 파랗게 색칠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깃털 모양을 선생님이 보여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라고 지시하지도 않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깃털 왕관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구상을 하면서 아이들이 미술 활동을 하는 거 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이들의 그 의외성, 창조성을 더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아까 제가 또그 앞선 질문에 대한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발레 동작 용어가 다 어렵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용어를 미리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만약에 뭐 점프하는 동작이 이름이 만약에 페르메라면 얘들아, 개구리가 웅크렸다가 펄짝 한번 뛰어볼까? 정글에 놀러간 개구리가 펄짝 튀어나왔네 해서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은 일반 학원에서 얘들아 페르메 해봐라고 알려줬을 때랑 그럴 때보다 훨씬 더 그 표현력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오늘 이제 나왔던 사례들이 무용이에요, 둘 다. 그죠? 네, 아마도 또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무용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동극의 분야가 있고 이제 신체 표현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질문이 하나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요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인 것 같아요. 발레를 매개로 문화예술 교육 활동 중인 강사입니다. 발레라는 클래식하고 아카데믹한 매체 특성상 문화예술 교육 취지와 방향이 엇갈리는 지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클래시컬한 어떤 장르의 특성상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소개가 든 아니면은 그 부분에서 창의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발레와 문화예술 교육의 그 창조적인 균형점들 간에 고민이 있으신지로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혹은 사실 제가 이게 제가 한번 의문을 갖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발레를 이런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4주 동안 그래도 발레라는 거를 배우긴 배워야 되잖아요. 아예 아무런 경험 없이 보내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발레를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이런 상호작용과 어떤 조언가의 도움이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아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발레는 너무 독특한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움직임, 무브먼트 개념이 아니라 그 발레라는 독창성을 지닌 예술을 아이들이 경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제가 답을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예술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명제를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수한 예술의 그런 다양한 장르별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되게 다른, 그 중국의 모 학교에서는 이제 예술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젓가락질하고 갖다 놔는 거예요. 먼저 배우고 나서야 창조성이든 뭐든. 그러한 것은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걸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논의의 지점들이 분명 있는데 왜 하이 선생님이 고민이 여전히 있으신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이 아닌가. 우리 박주아 센터장님이 또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답니다. 네. 이 발레 저는 전혀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발레라는 그 독특한 예술 분야를 유아들에게 왜 접근시켜 줘야 되느냐. 그 목적 자체, 목표를 그러면 목적이나 목표를 어떻게 낼 거냐가 사실은 이 예술을 기획하는 기획자와 그 다음에 강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발레를 아이들에게 접근시켜야 될 거냐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목표의식이나 의도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접근시킨다면 정말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발레를 접근시키려고 하는데 왜 굳이 백조의 왕관을 애들이 만들어야 될까? 백조의 왕관을 만드는 게 아이가 백조의 호수라는 어떤 그 아름다운 클래식을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발레라는 어떤 아름다운 동작으로 내가 표현하는 거에 이 미술 그런 미술은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7살 때인가 6살 때부터 계속 피아노 학원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아이는 다른 친구가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걸 너무 이제 선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학원 한번 알아볼게라고 하고 차일피일 제가 일부러 시간을 미뤘어요. 얘가 정말 피아노에 관심이 있어서 다고 하는 건지 정말 그냥 다른 애들 학원 다니니까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하는 건지를 시간을 이제 미뤘죠.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서 EBS 방송에서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이제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아이를 TV 앞에 오게 해서 저거 봐봐.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데 너도 피아노 학원 다니면 저렇게 잘할 수 있어. 잘 칠 수 있어. 이랬더니 우리 아이가 되게 심각하게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피아노 공연하는 장면을 보더니 갑자기 풀이 죽어서 엄마 나 아직 피아노 학원 안 갈래 이러는 거예요. 왜? 학원 다니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랬는데 아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엄마 나는 저렇게 잘 못 쳐. 아이가 그때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거죠. 접근은. 발레의 동작을 어려운 동작을 알려주고 용어를 가르쳐주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발레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다른 분들이 얘기했지만 몸으로 놀아보고 놀이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그냥 감정을 해소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발레의 동작을 지금 이 아이들이 배울 이유는 없다는 거죠. 한 예로 그 독일의 유명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발도르프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발도르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일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리듬, 음악을 가르쳐 주는 건데 백조의 호수를 틀어줘요. 음악을 틀어주면서 강사는 무엇을 하게 하느냐면 아이들한테 네가 지금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대로 몸 동작을 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그 음악에 따라서 그냥 흘러다녀요. 자기들이 동작을 만들어내고 흘러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느끼면서 이걸 몸으로 풀어내는 거지 정해져 있는 동작을 가르쳐주거나 하는 건 아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아마 보면 기술 교육이냐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본성들을 일상생활에서 깨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고민들 지점들 다른 목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 유치원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제 유아교육기관이라고 용어를 통일할게요. 실제로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또 보육기관 시설로 이 통칭하지만 이 입에 붙는 얘기들로 이 강금수 원장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유아교육 기관 안에서 다양한 이제 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아도 특기적성 교육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교육들이 있고 소위 문센이라고 하죠. 문화센터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적인 놀이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 예술가에 의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이 사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작업 간에 어떤 차이를 느끼시나요? 네, 맞아요. 네, 들려요. 들리세요? 결국은 우리들끼리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셨나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방법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혹은 연구된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해서 수업을 도입하고 전개하고 또 어떤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는 있지만 이 안에 아이들이 소통되고 있는 스토리는 그렇게 많이 담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주 3일 동안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반별 간담회에서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6세 반의 반별로 저희가 그런 이런 예술 프로그램도 있지만 동생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기 누구누구 동생 하룻밤에 와서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실명을 하면 최지성인데 형아 이름이 최현민이에요. 근데 그 반에 최지성이라는 아이가 또 있어요. 최지성이가 친구인데 자기 동생이 최지성인 거죠. 친구들이 엄마 이 아이가 왔는데 이랬어요. 우리 완전 똑같은 이름의 아기가 왔어. 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엊그저께 안 사실인데 그 현민이란 친구 그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누구로부터 이름을 많이 받았겠죠. 이 중에서 이름을 골라봐. 아무도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현민이가 집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저도 그저께 안 사실이에요. 엄마 우리 반에 최지성이란 친구 있는데 나 그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 이래서 최지성이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지성이 어머니는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요 애기 지성이 같이 그런다고 애들이 놀린대요. 그 지성이가 그 동생 지성이 같이 그런다고 친구들은 옆에 친구가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밤새 고민하기도 하고 그게 해결되면 뛸 듯이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정말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어머니들도 모르세요. 얘기가 길어지나요? 또 하나의 얘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백조 왕관도 만들어 가고 뭔가를 만들어 가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맨날 쓰레기를 가지고 와 이렇게 생각해요. 뭘 맨날 만들어 가는데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6살 아이들은 벌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과관계에 연결지어서 사고가 지금 발달된 상태인데 유진이라는 아이가 원해서 만들기를 해서 집에 분명히 가져갔는데 엄마 내가 만들어 온 거 그거 어디 갔어? 엄마가 사실 버렸어요. 근데 그래? 본 거 같은데 어디 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자 이따 가서.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엄마 그게 왜 제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그거를 알고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애가 교활하다. 이렇게. 교활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저 사람의 표정, 행동, 예측하는 이런 인지 기능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반에 아이들을 관찰하러 들어가면 그 반 아이가 엊그저께 놀이활동 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아 선생님 화장실 가셨나 보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원장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 들어온 것은 뭘 원하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 하겠구나라고 유추한 거죠. 그래서 일련의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스토리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면 교육을 예술 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접근할 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과도 결국은 어른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실에 첼로 들고 있는 선생님이 아침부터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술 교육을 오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스토리에 좀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께 요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아이가 있나요? 또는 수업을 40분 해야 되지만 10분 동안에는 그냥 아이들 놀이를 관찰만 한다든지 그러면 그 10분을 관찰해도 그 아이들 놀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놀지 않더라도 아이들 상황을 어제 있었던 일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 상황들을 교육하고 연결 지으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예술 수업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어린이들,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항상 들어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문화예술교육 맨 처음에 그 오프닝 그 영상들 속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예술가의 일지 속에서는 어떻게 선물을 받았나요? 에 가까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술가가 주도하는 이제 예술 교육과 유아가 주도하는 예술 교육을 명쾌하게 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그 이 포스트 모던적인 접근에서는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예술가가 이 어린이들과 만나느냐는 굉장히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어떤 일반적인 접근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시대 뒤차고적인, 왜냐면 우리가 느낀다는 경험들을 바로 그 순간에 한정 지을 것인지, 혹은 5년 뒤에 그것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 것인지, 그건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지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술가가 주도한다, 유아가 주도한다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고민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례자분들께서는 이 아마 주도권을 계속 넘겨줘 보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갈등의 지점들이라든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주도권을 넘겨주고 싶었을 때 좀 전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사실 그럴 때 너무 많았어요. 그 협업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발표 때 썼긴 했지만 이 기획자 따로, 그다음에 강사 따로, 그다음에 그 기관 시설에 전문 인력 따로, 그렇다 보니까 저기 뒤에 보니까 어떤 단체는 연극 단체가 팀으로 짜서 들어갔을 때는 일단 강사나 기획자가 한 팀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으로 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시설에서의 협업은 또 거기에서 또 트러블이 또 현장에서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제가 설득을 못하면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냥 알아서 해. 그냥 기획해주면 됐지. 더 이상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선에서 끝나는 상황도 사실은 현장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했던 건, 그래서 컨텐츠는 기본으로 가야 될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설의 전문 인력과 저의 소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컨텐츠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고, 왜 우리가 이 시설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나도 또한 예술가로서 왜 이 컨텐츠를 해야 되는지도 또 항상 고민하고, 그 컨텐츠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질문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초아 센터장님께 이렇게 지목한 질문이에요. 네. 심화된 경험을 주는 것이 얕은 경험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시에 유아들이 즐거우면 됐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처럼 들립니다. 유아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심화된 예술 경험을 주는 것,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아까 사례 발표한 원장님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클래식을 아이들한테 접근을 시켰잖아요, 프로그램이. 여기 그 관련자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너무 강사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클래식을 들으면서 강사가, 그죠? 자기가 계속 동작을 앞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몇 명만 그 좁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따라하다가, 누군가는 재미없어서 옆에 친구랑 뒤돌아서 얘기도 하고, 과연 저렇게 접근해야 되는가? 지금 예술가가 주도할 건가, 유아가 주도할 건가의 답은 유아가 주도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걸 어떻게 예술적 감성으로 표현하게 해주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거는 강사의 역량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아이가 직접 음악을 들으면서 동작을 크게도 해보고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표현하게 했더라면 아이들이 훨씬 더 그 클래식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심화된 경험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매일 듣던 동요 이런 것들을 때로는 대금이나 이런 국악기로도 연주할 수 있는 경험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심화된 경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많이 했던 것들에서 좀 벗어난 새로운 경험들 거기에 재미라는 요소가 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발레 프로그램에서 그 관절 이 뼈의 모양을 아이들한테 줬다 만으로도 이미 아이들은 굉장한 흥미거리를 지금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붙여보고 동작을 해보면서 발레의 몸동작으로 가본다는 것. 이거는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자극을 줬다는 의미에서의 재미이기도 하고요. 아까 클래식 음악을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게 해줬더라면 거기서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친구가 했던 동작을 보고 또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심화된 좀 더 수준 높은 심화된 경험을 저는 의도하는 거였어요. 대표적으로 제주도에 가면 빛의 벙커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른들은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온 아이가 유아들은 모르죠. 그냥 바닥에 비친 그 빛의 움직임이나 명화의 색감들을 그냥 재미있게 따라다니면서 돌아다니지만 이 아이가 그 안에서 느꼈을 나중에 이게 이제 나한테 잠재되어서 나중에 이 아이한테 예술적인 그런 감성을 어떻게 펼쳐낼지는 이러한 경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막 마술 지팡이를 잡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작업 자체가 저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 오신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이 주도라는 이제 용어들을 아마 유아교육 쪽에서는 더 많이 이제 쓰는 경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최근에서는 이 예술교육 쪽에서는 오히려 협업 관계를 더 지향하는 것 같아요. 코워크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주고 팔로우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 관계들이 아니라 이제 동등한 어떤 예술적인 우리가 유아들을 어떤 발달의 미숙한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안에 있는 미학적인 관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하고 같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코워크의 관계망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이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열망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정책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이 예술인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 내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상층이 바뀌어지거나 굉장히 짧은 시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이런 좀 정책적인 제안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지난해 소화했던 아이들을 만나면서는 4차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하고 죄송합니다. 어린이들하고 소화를 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가 아까 결과물 우리가 아이들은 자기 나름의 표현을 가지고 집에 가져갔는데 재활용품 통에 담기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강사들은 그 결과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매무새 좋게 만들어야 하나? 이런 부담감도 있거든요. 이 강사진들의 어떤 의견들 혹은 정책의 제한적인 한계 속에서 이 나름의 그 어떤 지속적인 만남들과 예술 경험을 좀 연장시켜주고 싶은 그런 어떤 고민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어떨까 해요. 한예 선생님.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주 이 지원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보통 이제 4주 동안 아이들을 만나는 건데요. 아니면 차시를 쪼개서 8번을 만나거나 4번 만나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 시간이 참 짧아서 강사들도 되게 아쉬워하고 조금 아이들이 흥미를 이제 막 가질 것 같은 순간에 얘들아 이제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각자 그 예술 프로그램들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심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차를 좀 더 늘려서 이걸 좀 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어떤 아까 가랑비에 옷 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은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원 사업 공모를 해서 그 사업 자체가 1년 동안 뭔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진들이나 강사진들이 따로 약간 사업을 하듯이 우리가 따로 힘을 모아서 우리 나 주변에 유아 전문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조언 한번 받아볼래 이런 식으로 정말 아름아름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꼼지발레 연구진 선생님들이랑 저희 강사들끼리도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컨셉으로 분기별로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걸 분기별로 봄에는 여행 가고 여름에는 동물 친구 만나고 가을엔 명작 발레 명작을 보고 겨울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거 우리가 느꼈던 거를 다 아이들의 그 주도하에 발표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공연을 올려보던가 이렇게 뭔가 길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진짜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기관, 장소 이런 거를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술 교육의 지원이 좀 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더 지원 사업이 확장이 되면은 더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좀 개인적인 희망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또는 관계가 라포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거나 가르쳐지지 않거든요. 아주 어린 영아들 같은 경우 6개월, 5개월 때 간지럼을 태우면서 뭔가를 보여주면 잘 배워요. 잘 배운다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기간이 짧은 게 너무 아쉬워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대표님 꼭 해주세요.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너무 우리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활동을 같이 안 하고 감상하는 건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지역사회 공유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 요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주민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뀐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목적은 지역사회 교육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기르고자 갔거든요. 그럴 때 동주민센터에 이거를 세워서 주변에 예술하는 분들하고 예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역에서. 그래서 진흥원에서 받는 그 예산이 끝난다 그러면 그런 주민자치에서 교육분과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일반인 어린이집 아이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지원 사업들도 한번 알아볼 수는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분과들이 생겼거든요. 좋습니다. 그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한번 덧붙여 볼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네요, 진짜. 예술에 기초한 유아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효과 검증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가의 틀이 있습니까? 네. 평가라는 문제가 이제 유아 쪽으로 우리가 이 정책 사업 내려오니까 굉장히 교육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되는 여느 대상들보다 그런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의 틀이 필요하다? 틀 전에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또는 평가는 결국 어른의 입장에서 하는 거라서 아이들이 나 이거 정말 좋았어. 느낌 좋았어. 5살, 3살, 4살 때 경험을 아이들이 평생 가져가서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경험은 세포가 기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결과를 내야 되는 거는 결국 어른의 몫이잖아요. 저는 아이 입장에서 그냥 본인이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갔는지 부정적인 그 본인의 감정조차도 수용해주는 어린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의 평가가 굳이 꼭 필요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죠. 네. 이거는 약간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치상으로 이 아이의 어떤 뭐 뇌의 어떤
창의력을 감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더 발전이 됐나라는 그런 수치의 결과물이라면 굉장히 추적조사 좀 10년 외국에 그런 사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후에 이 유아가 예전에 이런 교육을 받았던 유아가 20년 후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런 다른 분야에서 그런 연구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개인이 내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여서 내가 스스로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좀 기관에서 그런 걸 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준다면은 좀 나중에 향후에 지금 고민하는 거지만 나중에 20, 30년 후에는 그 고민에 대한 약간의 답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던 유아들이 어떤 뇌세포의 변화가 있었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은 나중에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평가 결과가. 맞아요. 우리도 연령별로 3세 발달 특징과 교육 목표, 활동 이렇게 연령별로 다 분절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놀잇감이나 어떤 교재 교구를 주면 2세는 2세처럼 놀고 3세는 3세처럼 놀고 4세는 4세처럼 놀아요. 굳이 너는 4세처럼 놀아라 이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희도 유아교육 저도 오래 했지만 이 틀을 깨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제가 놀이 활동에 들어가서 관찰을 해보면 아이들이 잘 활동하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게. 근데 원장 선생님이 들어가셨으니까 선생님이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게 뭐야? 이래요. 그래가지고 순간 놀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아이들 생활 중심에 이렇게 푹 빠져들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만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면 완전히 스며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결국은 평가도 누구를 위한 평가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구의 방향이 이제는 양적인 수치들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경험자의 입장의 서술의 언어들을 찾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언어는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예술교육 분야에 교육 평론이 없어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어떤 순서로 뭐가 했다라는 기록이지 그것이 내용과 해석을 담는 질적 기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연구에 대한 이런 평가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보는 관점들을 어디에 볼 것인가 어떤 객관성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이 해석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의 입장에서 참여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 바라보는 그런 장기적 연구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지원 제도의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빠른 시간이 이미 후딱 갔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이 좌담회를 닫기에 같이 내년도 차년도 그 문화예술교육 유아를 중심으로 한 작업들에 도전하는 기획자분들, 예술가들 분들께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자담회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끝에 계신 우리 한일 선생님부터 이렇게 할까요? 저는 만약에 여기 유아 기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기관 같은 데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에게 협조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또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진짜 물 한 잔 주시는 걸로 감동받거든요. 네, 목마른데 약간 그런 물 한 잔으로 굉장히 감동받는데 아이들 자체 자기 담당 교사 선생님들도 안 보여요. 그냥 하다 보면 저희는 교사 2명이 보조 역할을 꼭 해주는 걸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20명 넘는 아이들을 보내시면서 한 분 교사만 보내주시는 원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좀 사소한 일이긴 한데 그런 협조를 성심성의껏 해주시면 더 강사들이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좀 더, 아이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예술가들이 이렇게 다가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존경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이렇게 기억하고 하시면 기능적으로 뭘 가르치는가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5살, 6살 친구가 저희도 발레 수업은 하지만 1세도 해요. 근데 1세, 1세는 뭐 하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을 감상하죠. 선생님이 하는 걸. 발레 선생님이 또 이렇게 다들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쁜 선생님을 좋아한답니다, 또. 근데 그 자체 인간관계. 저희는 발레 선생님 오시면 자기가 맘대로 가서 물 마시고 배고픈 밥도 같이 먹고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중요해서 원에서도 저희 우리 선생님들 더 잘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년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진흥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이 유아문화예술 교육이 문화시설이라든가 키트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어서 예술가들이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않은 그런 경계에 좀 머무르는 기회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술가가 유아를 만나는 작업이니까 예술가가 조금 더 유아라는 대상을 만났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조금 공모 설계 과정에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진흥원이나 각 지역의 관련 기관에서 예산에 대한 그 쓰임을 뭔가 기준을 정해놓은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접했을 때는 예술 강사들한테 들어가는 그 수당이라고 표현하나요? 수당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융통성 있게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가능하면 처음에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네, 예산 계획에 대한 조정을 저는 요청하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예술 분야는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프로그램을 최소한 경험했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나 저기 있는 박물관 미술관에 엄마 아빠랑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너무 높이 잡지는 마시고 그 프로그램 1시간 하는 동안 강사인 나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내가 즐거웠다면 당연히 아이들도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판 잘 놀았다라는 느낌들을 서로가 갖고 있다면 저는 충분한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우리 이틀간에 걸친 이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 공유회를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마 미래 사회에는 새로움을 향한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나다운 것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 전 세계를 즐겁게 하듯이 우리가 내년도에 일어나는 새로운 어떤 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게 개인의 가치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협업 관계를 잃지 않고 좋은 일들로 내년 한 해를 잘 채워가는 어떤 꿈을 꾸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